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저희 스트레이트가 쌍용차 사태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에 대해서 보도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참 많이 달렸는데요. 주로 쌍용차 사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몰라서 미안했다. 이런 반응으로 뜨거웠습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를 보고 모두 함께 분노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얼마 후에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이 복직될 거라는 반가운 이야기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뭔가 이 사태 해결에 작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장장 9년 만의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일까요? 이 사태 해결이 마냥 기쁜 마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9년의 긴 시간 동안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해고 노동자들도 깊은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직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왜 죽어야만 했는지, 누가 죽였는지, 쌍용차 사태 뒤에 추악한 음모 2부를 준비했습니다. 네, 고은상 배주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쌍용차 노동자들은 비단 직장만 잃은 게 아닙니다. 청와대의 개입, 경찰의 여론전, 댓글 공작,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폭도로 낙인 찍었고 그 속에서 위태롭게 상처뿐인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2009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공장.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 참사 진압 방식 그대로 경찰은 옥상에 컨테이너를 전격 투입합니다. 방패와 진압봉, 다목적 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저항다운 저항도 못하고 이내 달아나는 한 노조원을 경찰이 방패로 찍어 쓰러뜨린 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한거불능에 이미 대항할 의사도 없어 보였지만 경찰은 집단으로 쉼없이 밟고 때립니다. 이미 실신한 듯 엎드려 꼼짝 못하는 노조원에게도 끊임없이 방패가 내리꽂힙니다. 이게 당시 정당한 공무집행, 성공적 공권력 투입이었다고 자화자찬했던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날의 끔찍했던 경찰 진압 작전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승인하에 단행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파업 초기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9년 5월 21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현장 기술직의 절반 가까운 2,646명 규모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직장 폐쇄를 단행했지만 조합원들이 점거한 공장 곳곳은 적어도 용역과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조합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돌을 맞은 아기의 생일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해 신년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해고 없는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한 터여서 구조조정 이전에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데 노사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자리를 나누고 해고를 자제해온 우리의 기업들,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 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당시 쌍용차 노조는 임금이 반토막 나도 좋으니 근무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해고만은 피하고 함께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생존의 핵심인 신차 개발 비용 1,000억 원도 노조원들 퇴직금을 저당 잡혀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적어도 겉으로 내세웠던 정책 기조와 다를 게 없는 방안을 노조가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파업 한 달이 지나도록 사측이 구조조정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엔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측 직원들 2,000명이 철조망을 뜯어내고 공장으로 진입하는가 하면
용역들이 투입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과 대치 상황을 유도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불안감을 느낀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와 해고를 막아달라고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마저도 가로막았습니다. 공장 안에서 한 달째 파업을 해도 누구 하나 해결해주겠다는 사람이 없고 천명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경찰 여러분, 정말 이러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애 데리고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노사 간 충돌을 명분으로 경찰은 서서히 그리고 치밀하게 쌍용차 사태에 개입합니다. 본격적인 강제 진압에 앞서 여론을 경찰에 우호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조현호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50명 규모의 쌍용차 댓글 부대 설립을 직접 지시합니다. 당시 댓글 부대가 암약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노조의 폭력성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거나 노조를 도우려는 외부 세력들이 불순하다는 글들로 도배됩니다. 새총이나 쇠파이프, 화염병 등 노조의 시위 도구만을 체증해 편집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연일 노조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쌍용차 사태는 외부 좌파 세력이 개입하면서 한층 더 꼬였다고 강조했고,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쌍용차 노조를 그대로 두고 회사에 미래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경찰 헬기가 2급 발암물질이든 최루액 20만 리터, 드럼통 1000통 분량을 쏟아부어도 사측 직원, 그리고 용역, 경찰까지 한 몸처럼 조합원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쏴도 보수 언론과 댓글 부대는 파업 조합원들의 새총만 부각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친 거는 노동자들인데 그 상황을 보면은 노동자들이 폭도로 나서서 공권력에 저항을 하고 경찰들을 두들겨 패고 회사의 관계자들을 두들겨 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니까. 여론 조작과 보수 언론에 기댄 경찰은 드디어 역사의 길이 남을 무리수를 둡니다.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테러범을 제압하도록 훈련받은 경찰 특공대를 쌍용차 평택 공장에 전격 투입한 겁니다.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 파업 조합원들은 해고와 구속은 물론 경찰 청구액만 17억 원에 이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시위자, 폭도라는 낙인까지 더해지면서 재취업의 길도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쌍용차 재직했다고 하면은 여기 평택 인근 지역에 취직하기가 힘들었고, 지금은 건설 근로자 일용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노간다. 생계는 갈수록 막막해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까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제일 미안한 게 가족이죠. 해고자란 낙인이 찍혔으니까 우리 아빠는 해고자. 특히 쌍용차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럼 애들끼리도 벌써 학교에서도 니네 아빠 해고자라며, 니네 아빠 잘렸다며. 그렇게 9년이 흐르는 동안 30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의 폭력 진압이 온몸에 새겨진 30번째 사망자 김두중 씨. 그의 마지막 육성에 모든 쌍용차 해고자들이 겪었던 절망과 고통이 오롯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본 것 같아요. 해고된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가끔 들고 하죠. 애들이 불쌍해요. 왜냐면은 이런 세상에서 버텨나가기도 힘들겠지만 어떻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빠듯해질 게 뻔히 보이니까. 네, 3달 전이군요. 고인이 되신 김주중 씨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니 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복직을 끝없이 미뤘던 회사 측에 절망하고 세상의 낙인에 힘겨워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됐을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됐을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MB의 말 그대로 노조가 자기의 임금을 깎아서라도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처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MB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까지 이 모든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이 노조를 강제 진압했고요. 또 끝내는 이 정리해고를 밀어붙였습니다. 네. 이 쌍용차 사태를 다시금 돌아보면은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큰 영화 시나리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권력기관이 총출동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한국 영화에서도 흔치가 않습니다. 등장인물에 청와대, 법원, 경찰, 군, 참 기관들이 많이도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취재 중 저희 스트레이트 팀은 국정원 기무사 말고도 청와대와 조현호 총장, 쌍용차 사측 사이를 오가는 수상한 존재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김 사장이요? 그 어느 회사 사장입니까? 네, 민간업체 사장은 아니고 당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네,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곳곳에서 포착된 경찰청 김 사장의 수상한 움직임을 스트레이트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9일 법정에 들어서는 이 남성.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휴대전화와 골프 접대 등 6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청 정보국 김모 경정입니다. 20년 넘게 노사관계 정보 업무만 해왔습니다. 김경정은 현직 경찰 신분임에도 삼성전자 서비스 사측 대표로 나서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으로 당시에 삼성 쪽에 노조 파괴에 그렇게 열심히 나서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평소에 노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소신이 있으셨다면서요? 돈 때문인가요? 김경정은 사실 경찰 공식 계급이 아닌 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통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외에도 유성기업, 동서발전 등 대표적인 노사 충돌 사업장마다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김 사장이라고 하면서 정보기관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 정보부라 그러더라고요. 노조 파괴로 악명이 높았던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의 이메일 리스트엔 경찰청 담당자로 김경정 혼자 명단에 올랐고 직위도 사장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이 경찰청 김 사장이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에도 현장에 나타나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복수의 증언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지던 2009년 7월 김 사장은 쌍용차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에게 접근해 물밑 협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시 협상 파트너였던 금속노조 간부는 김 사장이 쌍용자동차 사장을 전화 한 통으로 불러낼 정도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럼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보여줘야죠. 그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박영재 사장 부르면 됩니까? 그럼 그럽시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제 박영재 사장 온 거죠. 당시 김 사장의 계급은 경감, 경찰 하급 간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청 김 사장은 당시 대여섯 차례나 노사 비공식 교섭을 주선했고 상당한 전권을 갖고 협상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권한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이런 데 오면은 다 정리하고 오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 청와대 들어갔다 왔습니다. 경찰청 김 사장의 뒷대로 전현직 경찰들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최종 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되던 2012년 3월 자신이 불법 사찰 증거인멸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제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20년 넘게 노동계 정보를 전담한 김경정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고 쌍용차 사태 당시 김경정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직접 연결된 라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김경정은 당시 조현오 경기청장에게 노조 동향 등을 직접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김 사장이 주도하는 듯했던 물밑 교섭이 결렬된 직후 공교롭게도 경찰의 진압도 본격화됐습니다. 쌍용차 진압을 밀어붙인 두 주역, 조현오 청장과 이영호 비서관. 진압 시기를 저울질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가 목말랐던 이들 두 사람 사이에는 노사 정보를 꿰뚫고 있던 한 사람, 바로 경찰청 김 사장이 있었습니다. 경찰 내 제대로 된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노사분기원장을 어떻게 누벼나했더니 그 뒷배가 있었군요. 네네. 이 김 사장 혹시 주 기자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경찰청 정보국의 3과는 기업, 노조, 그리고 국회를 담당합니다. 한남동에 분실에 자리하고 있어서 한남동 팀이라고 하는데 한때 이 팀에서 세계물산 명함을 파서 거기에 분소장 그러니까 가짜 명함 세계물산이라는 회사의 가짜 명함을 만들어서 네, 세계물산이라고 파서 경정은 사장, 그다음에 경감은 부사장, 그리고 경위는 뭐 상무 전무. 이렇게 명함을 파고 다녔어요 한때. 근데 DJ 정부 때 다 사라졌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되살아난 겁니다. 네, 실제로 경찰청 김 사장은 노동부와 기업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삼성 관련 노사 협상장에는 사측 대표로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 일부는 실제 삼성 측 임원, 사장으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네요, 정말. 네? 심지어 김 사장은 삼성의 핵심, 이 미래 전략실의 임직원처럼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는 삼성 임원들에게 이 노조 파괴 전문가다 이러면서 자신이 아는 노무사를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삼성에는 이른바 316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있었는데 여기서 하는 회의 내용이 노조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왜 회의 이름이 316 회의죠? 삼성전자 서초사옥 316호실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316 회의가 생겼는데요. 그때 쟁쟁한 임원들을 모셔다 놓고 노조와의 교육을 합니다. 특급 컨설턴트가 노조 파괴 컨설턴트가 와가지고요. 근데 그 컨설턴트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김 사장이었습니다. 네, 경찰청 정보국은 노사관계 안정화, 평화로운 해결을 내세우며 노사 문제에 번번이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경찰청 정보국이 개입한 사업장에는 기존 노조가 와해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쌍용차 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경찰청 정보국, 이 노조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녀간 사업체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회사에서 경비 용역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구사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폭력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사 갈등이 극으로 달하죠. 그러니까 이 소위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한 거네요, 경찰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쌍용차의 그 사태 때 기무사 국정원 등장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경찰청 김 사장까지 정말 화려합니다. 이 기관들을 모두 움직일 곳은 바로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 프렌들리 노사관계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 포장된 설명일 뿐이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걸어온 행보는 노조 파괴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작은 이 대통령의 현대건설 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88년 5월 현대건설에서 노조 설립이 추진됩니다. 당시 현대건설 회장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데 당시 노조 설립을 주도하던 현대건설 직원 서정의 씨가 조직폭력배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납치돼 목포까지 끌려가 닷새 동안 감금됐습니다. 서 씨는 조폭들에 의해 눈이 가려진 채 섬뜩한 협박과 함께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습니다. 부모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당신 불로 선발 가는 서로 킥할이라고 납치되기 불과 이틀 전 서 씨는 당시 이명박 회장과 독대했고 노조 결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거란 이명박 회장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납치 사건으로 당시 47살의 이명박 회장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할 건 해야 되고 또 안 할 건 안 하고 해야 되지만 당시 검찰은 이명박 회장에게 노조 설립을 방해한 죄만 물어 벌금 500만 원만 물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노조 성향은 정계에 입문한 뒤 더욱 노골화됐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경북 경주의 자동차 시트 부품 제조 회사인 세광공업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됩니다. 세광공업은 당시 가스의 납품업체, 가스도 아닌 그 납품업체 노조 설립 직후 한밤중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건 다름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모시고 왔지. MB를. 네. 자기가 사장실에 들어가가 그 전체 임원들 다 소집했지. 관리직 사원들 전부 대기 상태. 10시인가 11시 정도 돼가지고. 밤 10시요. 네. 노조 설립을 용인하느니 기계 설비를 다 뜯어내고 아예 공장 문을 닫아버리라고 지시했고 실제 실행됐습니다. 바로 오다가 내려왔어. 세관공업 폐업하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금형 전부 회수하라고. 세관에서 그쪽으로 뭐 민주노총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MB 성격상 그러니까 폐업시켜 바로 해버린 거지. 가스는 물론 가스의 납품업체인 세광공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였기에 직접 자행했던 노조 파괴였다는 겁니다. 그 이명박이가 온다 가라면 한 달 전부터 있잖아요. 청소하고 광 내고 각 에쿠스 그게 이제 처음 나온 시점. 타고 와서 딱 하얀 장갑 딱 끼고 현장 한번 돌고 그 뒤에 이제 뭐 대표 이사로부터 시작해가 뭐 출근 100%가 MB 거예요. 세관공업도 MB 거고. 네. 뭐 형식상 뭐 김재정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라며 사실과도 다른 노조 비하 발언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엔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의 안방과도 같은 가스에서마저 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경상노조입니다. 그로부터 20일 뒤 이명박 대통령의 비선을 자처했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영호 비서관이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다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돈줄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과거 현대건설, 세관공업 등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개별 회사 노조를 넘어 이명박 정권에선 민주노총 전반에 대한 와해가 시도된 겁니다. 당시 국정원 원세훈 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노조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력한 어조로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집회나 불법 노조에 의해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하며 쌍용차 노조에 대한 전례 없는 강경 진압과 국가 폭력은 그 시발점이자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돼 민주노총 산하 쌍용차 노조를 무력으로 진압해 사실상 와해시킨 겁니다. 이후에도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그리고 유성기업까지 대표적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들은
노조 파괴 전문 컨설팅 회사와 노동부의 개입, 그리고 경찰 등 공권력까지 낀 합동작전에 의해 이명박 정권 당시 유례없는 탄압과 무력화 시도에 직면합니다. 교섭을 하고 안 돼서 결렬이 되면서 투쟁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용자들이 합의 보려고 밤을 새서라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 우리 직장 폐쇄할게. 그러니까 노조가 직장 폐쇄해 그러면 우리는 공장에서 쫓겨나, 용역 깡패들 들어와. 근데 경찰, 법원 이런 데들 우리 편 하나도 안 들어. 우리는 끝나. 이명박 정권 국정원과 노동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기존 양대 노총의 힘을 빼기 위해 아예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직접 지원한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기업가일 때는 노조위원장이 납치됐고 정계 입문 후에는 노조가 있는 공장을 아예 폐쇄해버리고 대통령이 되고서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조와의 스케일은 전생에 걸쳐서 점점 커져만 갔군요. 자, 다시 쌍용차 사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쌍용차 사태 출발점은 바로 구조조정 아닙니까? 무리한 구조조정. 당시에는 쌍용차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만큼 경영 위기였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본질과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하이차의 인수에서부터 먹튀 논란, 이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5,900억 원의 쌍용차를 인수하고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인수 직후 상하이차는 노조와 특별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며 보장하겠다.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겠다. 이런 약속들을 상하이차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엉뚱한데 골몰했습니다. 2005년 6월 쌍용차가 출시한 카이런. 드라이빙 성능을 승용차처럼 부드럽게 했고 거기에 이제 SUV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야심차게 카이런을 내놓은 지 딱 1년 만에 중국 상하이차는 카이런 기술을 쌍용차로부터 약 240억 원을 주고 넘겨받습니다. 신차 개발 비용의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후 체험행 기술은 100억, 출시도 안 됐던 코란도시는 620억 등 쌍용차가 각각 수천억 원씩을 들여 개발한 3개 차량 기술을 약 1,000억 원만 주고 헐값에 사들입니다. 심지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그래서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까지 투입돼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일부도 상하이차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건 노조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상하이차가 약속한 투자는 한 푼도 하지 않고 쌍용차에 단물만 빨아먹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상하이차를 고발한 겁니다. 타락하는 데서 걸림돌이 뭐예요? 노조였어. 노조가 걸림돌이 되니까 얘네들이 그런 강수를 띄운 거예요. 강수를. 당시 국정원과 검찰도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러자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딱 4년 만인 2009년 1월 돌연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고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상하이차를 소유한 중국 상하이시 정부가 당시 밝힌 경영 포기 이유는 4가지.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의 비협조, 검찰의 기술 유출 강압 수사, 금융기관의 무관심. 일단 기술을 빼돌리는데 노조와 수사 당국이 걸림돌이어서 한국에선 더 못해먹겠다는 겁니다. 상하이 자동차 입장에서 벌써 빼먹을 만큼 빼먹고 더 이상 이제 쌍용 자동차한테 이제 아쉬울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정관리 신청한 거 아닙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동성 부족까지 들먹이자 법원은 곧바로 법정 관리를 승인하고 회사를 관리할 법정 관리인으로 이우일 전 현대차 사장을 선임합니다. 현대차 출신이시잖아요, 대표님이. 그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랑은 예전에 아시던 사이신가요, 그러면? 그거야 뭐 위아래 사람으로 아는 거지 뭐 따먹은 게 없어요. 사태 해결에 있어서 뭐 따로 연락을 받으시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명박 정부가 다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쌍용차 경영진은 스스로 부실기업이라는 딱지도 붙입니다. 2008년 9월엔 부채 비율이 160%대였던 쌍용차. 경쟁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뒤에 발표한 회계 자료는 회사 자산이 느닷없이 5,200억 원이나 깎여 부채 비율이 560%대로 확 늘어납니다. 전례 없이 자산 가치를 대규모로 깎은 겁니다. 가능컨대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회계 환경에서는 유형자산 손상 차선을 이와 같이 대규모로 계산한 거는 거의 최초예요. 회사를 이제 의도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던 거죠 그때.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구조조정 명분을 만든 쌍용차 경영진은 회계법인인 삼정 KPMG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삼정 KPMG는 한 달 만에 1단위까지 콕 집어 명시한 2,646명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대규모 구조조정. 그럼에도 사측이 정면 돌파를 선택했던 것.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쌍용차 사측의 뒷배를 봐주는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던 2009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한 간담회 자리에서 쌍용차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 일부 종업원들을 해고할 때 오죽하면 회사가 해고를 하겠냐는 식으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합니다. 이 발언을 쌍용차 사측은 내부 문건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수술대에 오른 이상 암과 지방 덩어리를 확실히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함께 회사를 위해 일하던 사원들, 노동자들이 암덩어리, 기름덩어리라는 인식은 파업 무력화 선제 전략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꼼꼼하게 실행됩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대못이라도 받듯이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시점, 또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역설합니다. 저는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조를 밟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쌍용차는 현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 팔렸습니다. 사측의 위임을 받은 매각 주간사엔 당초 대규모 구조조정을 컨설팅했던 삼정 KPMG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맥쿼리의 계열사도 포함됐습니다. 맥쿼리. 네, 익숙한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맥쿼리. 네. 도대체 왜 이 이명박 대통령과는 맥쿼리가 꼭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움직인 곳에 맥쿼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 돈 없이는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업들에는 이 맥쿼리라는 회사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당시에는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등 대표적인 민자 사업에 바로 이 맥쿼리가 등장하고요. 네.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항 때문에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끊임없이 세금이 그냥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기관 산업, 그러니까 다리, 도로, 터널 이런 식이어서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면 국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됩니다. 맥쿼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업 중에 여러 곳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죠. 취재했던 하베스 정용장 날 운영사도 이제 맥쿼리. 거기도 맥쿼리가 있었는데 쌍용차 매각에도 맥쿼리가 있었네요. 사실 쌍용차가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 시범 케이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 상하이차는 기술 유출 문제, 먹튀, 소위 먹튀 논란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검찰 수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당시 검찰 조사는 사실 흐지부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 핵심적인 중국인 책임자가 출국을 할 수 있게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 신원 보증까지 해줬는데요. 이 때문에 수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이명박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큰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약하게 해요. 그런데 기소는 더 조금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 가서는 아주 작은 형을 받거나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쌍용차 사건에서도 검사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쌍용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신호탄이기도 하지만 뭔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맥커리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맥커리에는 이상득 씨의 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가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집안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정부는 노동자들을 한편에서 탄압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다 빨아먹고 도망가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상하이차는 이 완성차를 스스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빼갈 목적으로 인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에서 핵심 기술을 빼돌리자마자,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자마자 바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상하이차가 실제로 떠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쌍용차는 부실하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 이걸 증명해야 했는데요.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이 전에 본 적 없이 이례적이고 이상한 점 투성이었습니다. 정리해고, 그것도 2,600명이 넘는 대규모 구조 조정이 합당하냐 아니냐는 일단 당시 쌍용차가 긴박한 경영 위기 상황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갑자기 560%대로 늘어난 부채 비율에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현금이 없다는 유동성 부족도 사측이 내세운 구조조정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당 잡히지 않은 쌍용차 토지만 3천억 원대. 이걸 담보로 얼마든지 은행 대출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저런 계산법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측의 주장도 생산 설비와 차종이 다른데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해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에 부딪힙니다.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승용차예요. 쌍차는 SUV가 큰 차예요. 그럼 자동차 1인당 생산하기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결국 2심 재판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측의 경영위기나 유동성 부족 주장 등은 근거도 부족한 데다 대규모 구조조정 이전 해고 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결론을 180도 뒤집습니다. 경영상 위기란 사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정리해고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도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은 4년이 지난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로 이 판결이 포함된 겁니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전 법원 행정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할 말씀 자료를 만듭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입하지 않은 사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쌍용차 판결은 노동시장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 판결을 내린 사람은 박보영 전 대법관. 퇴임한 뒤 시골 판사를 자원해 지난 월요일 여수시 법원에 첫 출근하는 박보영 전 대법관을 찾아갔습니다. 또 사례로 들어갔는데 비키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9개월 만에 그렇게 2심 판결 뒤집으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 말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박보영 전 대법관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찾아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박보영 판사는 이날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 2시간 반 만에 법원을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판사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판사님 잠깐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그 수많은 보수 언론들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나가질 않는다. 이래서 회사가 망한다. 이런 얘기 연일 떠들었었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은 귀족 노조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보도만 계속 쏟아냈죠.
아니 회사 경영자들이 숫자 노름을 해서 회사를 부풀리는 거는 많이 봤어도 오히려 자신의 회사를 장부상의 부실 기업으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데 이용했다는 거 이거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 촉발된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 쌍용차만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쌍용차만 유독 이 기존 자산을 과도하게 낮게 평가해서 이 서류상 부채 비율을 높였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던 GM대우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가치 평가액을 20억 원 정도만 낮추는 거에 비해서 이 쌍용차는 5천억 원 이상이나 과도하게 낮췄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그 악질적인 M&A의 전형적인 과정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가치를 억지로 낮춰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인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을 샀다 파는데 가장 불리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노조를 때려잡는 이런 과정은 정말 그야말로 악질적 M&A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아닌데 회사가 심각한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 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은 노동자는 그것에 그저 따라야 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인상이나 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이 경영자의 고도한 경영적 판단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높여달라고 파업하는 건 괜찮지만 월급을 깎을 테니 회사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파업은 안 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상 판단. 이거 이명박 때 계속 나왔던 그 언론의 프레임이었는데요. 쌍용차 노동자들이 지금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귀족 노조 때문에 다 망가졌다. 이런 집단적 이기심 때문에 그 쌍용차가 어려워졌다. 이런 그 음해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자신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데 동료들,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파업에 동참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쌍용차 그 해고 조합원들에게는 복직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집단,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그 오명을 지우고 본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입니다. 복직은 쌍용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도 경찰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철회되지 않았고요. 그 어떤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반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쌍용차 사태의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고 국가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 분명히 처벌해야 합니다. 취재한 고은상 배주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쌍용차 사태 마무리. 복직은 분명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까요? 지난 9년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버린 저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복구될 수 있을까요? 9년 동안 사라져버린 생명, 파괴된 가정, 흩어진 사람들. 특별히 9년 동안 그 아이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상처.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국가가 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그 비 오는 날 휴가 때 그 텐트 쳐놓고 수제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추억이 남아서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휴양림 산속에 가서 냇가에 가서 같이 그런 추억을 다시 한번 지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친한 사람들 같이 불러서 월급을 타면은 삼겹살 소주 한 잔 먹으면 내가 한번 계산하고 싶은 이런 날이 한번 온다 그러면 내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좋은 차 만들기 노력해야죠.